2020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저는 이 투톱 시스템이 실패한다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김정은은 대원군보다도 더한 사람인데 그러한 김정은을 개방시킬 수 있다. 투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본 문 대통령의 판단이 오판이고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박지원 씨 청문회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바에는 청문회를 뭐하러 합니까? 청문회 그냥 요식행위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참 뻔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옛날에 이 청문회 제도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청문회 하냐 이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할 바에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왜 꺼냅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국회가 정권의 시녀, 통과부가 돼 있는데 사람검증 하나 많은데. 자, 이거는요, 이러한 이 정부를 보면서 저는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의 국회의원으로 채웠던 박정희 정부를 떠올립니다. 박정희 정부는 유정의 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다가 그 다음에 공화당 의원들이 있으니까 항상 절대 과반수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무한 독재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 의석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박정희 정부는 근데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권력 재창출과 자기들 이념을 실현을 위한 독재를 하고 있으니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박지원 씨 국정원장 임명이 왜 국가적으로 문제인지를 제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송금 특검이 수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판이 열려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측은 북한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 현물 5천만 달러, 도합 5억 달러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인정된 겁니다. 이 5억 달러를 세칭 인도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았는데 이번에 박지원 씨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조호영 대표가 박지원 씨가 그때 박지원 씨가 이제 정상회담을 위한 우리 측 특사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북한의 송호경 의원을 만났는데 송호경과 함께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맺고 서명을 했다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이 25억 달러 정도의 경제협력을 하겠다. 정상회담 이후에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미리 해줬다는 것이 나온 거죠. 네, 이러한 25억 달러를 경제협력, 경협이라고 부릅시다.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합의서를 보게 되면은, 인도적인 지원인 5억 달러 외에 현금으로 거의 줬던 그거 외에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 부문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1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회담이 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각 분야 협력 교류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죠. 미래통합당은 이 문건을 공개한 후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종 남북 경협과 이에 따른 대북 현물 지원이 대가성으로 미리 약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근데 이 박지원 씨는 이걸 굉장히 부정했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 씨 청문회는 오전에는 공개로 했다가 오후에 비공개로 전환됐는데 그때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통합당의 정보위 간사가 하태경 의원인데 비공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청문회 끝난 다음에 박지원 후보자는 그 합의서에 대해서 아시아개발은행 ADB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아주 그렇다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북한에게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협 합의서가 없었다. 그 사인은 가짜다. 내 거를 위조한 거다고 주장했지만 경협 합의서에 있는 내용은 북한의 송의경과 논의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은 계속 전하기를 합의문 내면 아까 경협 합의서 내용은 남북이 서로 거론을 한 건 맞지만은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지원 씨의 답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결국 박지원 씨는 경협 합의서 주호영 의원이 공개했던 박지원 씨의 서명이 있는 그 협의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을 하긴 했지만 그 협의서의 내용이 북한하고 상의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 박지원 씨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요. 그 비공개 회담에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한의 20억 달러 현금 지원 요구는 거절했다. 자기가.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면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를 통해서 20에서 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합의서를 주호영 대표에게 제공한 특정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정치 구단의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러한 구단은 국정원에서 놀면 안 됩니다. 정보는 이런 게 아니라 정보는요 굉장히 스마트해서 딱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막 흩어버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이 되면 대한민국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 판단은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박지원 씨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정부 때 남북은 비공개로 한 회담에서 이런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합의서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보관을 서로 해왔던 것 같은데 국정원에 보관해왔겠죠. 그런데 그러한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유출해서 주호영 대표에게 제공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 대표도 전직 공무원이 제공해줬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 합의서가 사실이면요.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국정원장의 돼도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합의서가 북한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북한이 이걸 공개하면 이건 뭐 100%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박지원 씨는 국정원장 임무가 끝납니다. 낙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박지원 씨하고 문재인 정부는 의식했다는 거죠. 북한이 거부할 때까지는 이건 완전히 공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북한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일종의 똥꼬집인 거죠. 그리고 박지원 씨는 자신의 말대로 내일 모레면 79인 노인입니다. 낙마를 해도 뭐 이럴 게 없어요. 할 거 다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진실을 밝혀줄 때까지 이 합의서를 부정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창구를 만들려고 밀어붙이는 굉장히 이념에 철저한 똥꼬집의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지원 씨하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걸 밝혀버리면 이제 박지원 씨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뭐 그때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또 거꾸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 내미는 거는 다른 수가 없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남북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는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문정부가 매우 조급하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정상회담 때 직전에 아까 인도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5억 달러가 간 거에 대해서 그 재판이 특검이 열렸고 수사가 열렸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대북 송금을 다뤘던 재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3월 17일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1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이 응하면 쌀, 비료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 외에 향후 20억에서 30억 달러에 상당하는 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아까 송혜공, 박지원 씨 서명이 있는 합의문의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북 송금 재판을 했던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박지원 씨는 합의서는 없었다. 내 서명도 가짜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4월 8일 베이징 3차 접촉에서 양측은 5억 달러의 현금 지원, 이게 아까 말한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걸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가 취재한 과정입니다. 바로 앞에 거는 우리 재판부가 인정한 거고. 이때 이 북한으로 5억 달러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때의 북한은 테러 지원국으로 미국이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김현희 사건 때 그걸 계기로 김현희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그걸 조작이다. 노태우 씨 당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꾸민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이 문재인 정부엔 제법 있었죠. 근데 미국은 그걸 북한이 한 걸로 보고 북한을 테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2008년까지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때는 북한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역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했어요. 때문에 아주 테러 단체나 테러 국가로 미국 달러가 가는 거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봤습니다. 그걸 위해 만든 기구가 미국 재무부의 OFAC입니다.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외국 자산 통제국입니다. 이 OFAC가 미국 달러가 테러 국가나 테러 단체로 가는 거를 주시를 합니다. 그게 걸리면은 그 송금에 협조한 은행들은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이 5억 달러를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파크를 속여야 돼요. 때문에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공작 경험이 많은 국정원한테 맡깁니다. 국정원의 한 팀이 움직였죠. 네. 그것도 재판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그때 이제 국정원은 지금은 이제 내곡동에 있지만은 서울 남산 퇴계로 쪽에 있었거든요. 본부가. 거기도 있고 이문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퇴계로 쪽에 그 앞에 가면 지금도 그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점이 지금은 외환은행이 아니죠.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외환은행에다가 주로 자기네 공작 자금, 운영 자금을 넣어놓고 이제 꺼내 쓰고 했는데 상당히 거액이지 않습니까? 거길 접촉해서 외환은행에서 한번 북한에 이 돈을 보내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외환은행이 하루에 한 12억 달러에서 13억 달러 정도의 돈을 보내고 뭐 합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면은 돈을 나눠서 한 2억 얼마씩 보내면 표가 안 날 수 있잖아요. 10억이 가는 날 12억이 되면 표가 안 나고 12억에서 뭐 14억 간다 그래도 그게 그거니까. 다른 뭐 그때 뭐 우리은행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흥은행, 한인은행 뭐 그런 데서는 하루 4, 5억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늘어나면 미국의 오파크가 눈에 불을 켜고 보죠. 그래서 외환은행이 그 송금을 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중국은행으로 보냈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로 보냈습니다. 중국은행에는 북한 계좌가 있으니까 그걸 넣으면 돼요. 근데 바로 우리 외환은행에서 송금을 중국은행에 있는 북한 계좌로 보내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외국인, 한국계인데 국적이 다른 나라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좌에 보냈다가 그분들이 글로 보내주는 걸로 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제가 1차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비사를 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국은행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관동화 2004년도 418호에 제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오파크를 속이기 위해서 외환은행 간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직접 외환은행 간부를 만나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외국 국적 한국인들이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걸 자기 삥땅해도 그만이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를 청와대에 붙잡아왔어요.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청와대 녹지원에 그분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돈 받았다는 연락이 올 때까지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할 일 없이 그날 그 중에 한 분이 할 일 없이 녹지원서 빈둥빈둥 해바라기 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6월 13일 날 북한에 간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북한이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못했습니다. 북한이 받았다고 확인된 그 다음날 출발했습니다. 6월 14일 날 가서 6.15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뭔가 하면 5억 달러를 준 대가로 김대중 씨는 북한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좋아서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 처지에서 보면 조공을 받은 겁니다. 조공하게 되면은 그 어떤 예패를 바치는데 돈을 받고 인사 받아준 걸로 볼 수도 있죠. 왜 북한이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조공으로 처리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남북대화를 이제 노무현 정부가 또 이어받았었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동을 하면서 또 이어가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대화, 남북 경합을
동북아 국제정치사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감히 드리는 거는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하고 주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국주의, 열국주의 뭐 이런 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조공체제에 대해서 조공체제, 열국체제, 제국주의 체제에 대해서 제가 다룬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진보 정권은 대한민국 진보 정권은 저렇게 북한과 교류를 하고 하는가? 이거 잘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 그 밑에 깔린 진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도 북한과 교류하려고 그래요.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은 북한과 교류하려고 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일단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간단합니다.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통일하는 것도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민족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고의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거기에서 싸게 생산해갖고 세계로 수출하면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경제적 동인.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대중 씨가 하는 걸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북한을 그런 기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데 실패로 끝났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한 욕망을 가진 경제인들이 아주 말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업체 사람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렇게 그래서 뭐 문화단체도 지원하고 뭐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 퍼뜨리면 문화단체들이 막 하고 그게 보편화되면 언론이 떠들고 정치가 떠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저변에 있는 속은 잘 모르는 거죠. 또 권력욕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러한 지원을 받아갖고 권력을 잡고 그러니까 그 장단을 맞추는데 크게 세게 강하게 가는 것이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보수는 조금 덜하게 가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1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그 후에 사업도 순조롭게 갔었죠. 인도적 지원이라고 5억 달러를 조공으로 바치고 했으니까. 그래서 2000년 12월에 남북한은 상호 간 투자자 및 투자 자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4건의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를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몇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 핵심이 바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 네. 그게 FTA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우를 보장한다는 게 남북 사이에 그때 맺어졌네요. 근데 남북 사이에는 국가가 아니니까 합의죠. 조약이 아니고. 상대국에 가장 좋은 무역 조건을 제시하는 게 최혜국인데 이 최혜국 대우하고요.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교관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그 외교관들이 취해법권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적용을 안 받잖아요. 이 취해법권이 바로 제국주의의 산물입니다.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 이걸 크게 인정한 게 제국주의고 그렇게 좋은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걸 보편화시켜서 최혜국 대우를 주는 나라한테는 모든 취해법권하고 최혜국 대우를 다 주는 게 FTA입니다. 근데 과거 제국주의 때 주던 것보다는 그 규모를 굉장히 줄였죠. 지금 우리하고 미국이 FTA 맺었다. 최혜국 대우를 주는 겁니다. 취해법권 주고 최혜국 대우를 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규모가 컸다면 지금은 제한되게 주는 겁니다. 그게 최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장점을 보편화시켜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죠. 그게 민주화의 개념입니다. 19세기에 통상을 이유로 해외로 진출했던 열강들이 그 접촉한 나라한테 요구한 게 항상 최혜국 대우하고 취해법권, 넓은 광범위한 의의의 취해법권하고 최혜국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최혜국 대우는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열강만 혜택받는 거예요. 열어주는 개방하는 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열강한테 요구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열강은 자기네 물건을 아주 좋은 조건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해법권은요. 사실은 사람한테만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개념. 외국인 사람하고 외교관만 그것도. 장사를 위해 온 외국인들은 취해법권 적용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외국인들은 다 적용해주고 그 사람이 사는 집도 인정되고 사무실도 인정되고 외교관도 인정되고 외교 공간도 인정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조계라 그래가지고 영어는 세세션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는 아예 그 나라 법이 통용이 되지 않고 자국법이 통용됩니다. 네. 이러한 조계의 대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중국 가셔서 상하이 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황포강 주변에 와이탄이라고 유럽풍 건물이 쭉 있는 데가 거기가 바로
상하이 조계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차지했던 프랑스 조계지인데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첫 번째 청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어야만 중국의 법도 타치 안 받고 일본 타치도 안 받으니까 프랑스 조계에다가 만들었던 겁니다. 네. 이러한 조계는요 중국 상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제 개방을 당했으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인천과 지금 서울인 한성에 일본인 조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비를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죽이게 되는데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일본 조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역사로 설명하겠다는데 지금의 김정은 정권은요. 저는 흥선대원군 하면 쇠국정책이죠. 흥선대원군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선을 설명할게요. 조선은요. 고려 말에 왜구가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 왜구를 막기 위해서 이성계가 활동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왜구를 막기 위해서 태종 때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때 해금 정책, 즉 바다를 딱 바다 봉쇄해버리는 쇠국 정책을 펴니다. 근데 고려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는 완전 개방국가라서 어느 나라 배든 다 들어와서 장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 노래가 다 있죠. 신라도 그랬고 그래서 뭐 처용가란 노래 중동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어쩌고 이렇게 남녀 관계 막 장사꾼들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다는 식으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은 그런 게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자유무역, 조선은 쇠국 정책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차단은 불가능했고 또 일본이 무역을 차단하면 왜구가 덤벼드니까 특정한 항구만 열어줘서 일본하고의 무역을 하게 했는데 그걸 굉장히 통제를 했습니다. 3개의 항구만 열어줍니다. 삼포 외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건데 그때 조선의 입장은 우리는 중화예요. 중화. 근데 중국보다 작으니까 소중화, 명나라는 큰 중화고 우린 작은 중화. 그리고 우리가 조공체제를 만들어서 그 체제 안에 일본이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무역을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3개의 항구만 열어줍니다. 네. 똑같이 명나라도 걔는 대중화잖아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조공 국가니까 그 체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육로로 이어지니까 항구를 열 필요 없이 이제 육지로 바로 베이징을 갔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 조공 체제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만든 자공 체제 안에는 일본이 들어오는 구조를 외교적으로 강요를 했던 거죠. 근데 일본은 자기가 만든 조공체제에 넣어주지 않고 조선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체제를 청나라도 이어갔습니다. 근데 조선이 일본을 조공국가로 여겼는데 이러한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우리를 거의 박살내거든요. 명나라가 와서 간신히 막아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조선이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3개의 항구를 열어준 걸 닫고 1개만 부산포만 열어줍니다. 지금 부산에 가면 초량동이 있는데 초량에 가면은 일본 상인들, 대마도 상인들이 주로 오는데 오면 그 사람들이 묵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초량외관인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초량조계입니다. 아주 좁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놓고 관리를 했던 거죠. 초량외관이라는 게 지금도 역사적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제법 있습니다. 이게 초량외관을 조계로 볼 수 있고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보세구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엄격한 쇠국 정책을 하고 있는 조선을 열강들이 강제로 개항시킨 게 있거든요. 그 개항을 시키기 전에 어떤 노력이 먼저 있었는가 하면 선교사하고 장사꾼들이 가서 조선을 두드려서 장사를 하고 자기네 이념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가 비슷한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대북 선교사를 보내는 거랑 비슷하고 또 개성공단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꾸 북한을 두들려서 북한을 생산기지로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조선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실패합니다. 조선이 그걸 알아챘는지 어쨌는지 선교사들을 죽여버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극동함대를 벌써 조선을 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1866년 병인양입니다. 또 미국이 장사하자고 온 배가 제너럴 셔만 온데 그게 대동강 따라 올라갔는데 평양 사람들이 그걸 불태워버리죠. 장사하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뭐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군대를 보내서 김포하고 강화도를 박살낸 게 그게 1871년의 신미양요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흥성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섭정을 하던 시절에 쇠국정책을 하던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해금 정책보다 더 단단한 쇠국 정책을 펼친 게 대원군 때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쇠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선교사를 보내고 사업가 보내서 실패한 거 바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나는 역사 공부하면 방향을 바꿔야지. 자, 그렇게 쇠국 정책을 펼친 조선을 개방시킨 게 일본인데, 일본은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 10년쯤 지난 신미양으로부터 한 4년 지난 1875년에 측량을 목적으로 운요호죠, 일본 발음으로. 그런 배를 우리 김포하고 이쪽에 강화도 사이에 강화 수도로 쭉 해협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서 조선군이 포를 쏘죠. 같이 포를 쏘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박살을 내고 너희 덮일 거야 이러니까 조선이 쫄아버려요. 그래갖고 개방을 정식 초량여객만 열어준 게 아니라 더 큰 개방을 한다는 강화도 제약을 맺습니다. 이듬해. 근데 이때 조선이 약하게 나간 이유가, 큰 정치적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사이에 고종이 계속 성인으로 성장해 버렸어요. 2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873년에 더 이상 이제 흥성대원군이 정치를 못하니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종이 직접 통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고종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믿고 하다가 아버지 없어지는데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민비하고. 그 민씨들이 와 몰려와서 둘러싸고 민씨 세도 정치, 척족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금방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겁을 주니까 깨갱하고 그냥 바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강제 개항을 하는 거죠.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지금 같은 조공 체제가 아닌 근대적 무역 체제, 외교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일본의 한포역에서 놀러가지고 한 건데, 그때 이제 원산과 인천을 열어주고 취해복권을 일본에게 광범위 인정하고, 더 큰 이 인천하고 원산이 굉장히 큰 항구, 부산도 이미 열어주고, 부산도 더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최애국도 대우도 주고 취해복권 하면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개방을 하는 거죠.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하고 싶은 바로 그런 개방을 일본이 조선을 상대로 이렇게 해냈던 겁니다. 한포 외교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조선이 강제 개항한 것이, 그 같은 길을 걸었던 게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그때 청은 아까 말한 대로 쇠국 정책을 하고 있었고, 일본도 도쿠가와 막부가 우리나라 청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쇠국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청은 어떻게 개방을 했는가 하면은 1840년 영국과 한판 붙었어요. 영국이 아펜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붙었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경조약을 2년 뒤에 맺어가지고 5개 항구를 개방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페리가 이끄는 극동함대가 지금 동경만에 들어와서 포를 쏘고 막 겁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그 해에 미일 화친조약 맺어가지고 일부 항구 개항했다가 다시 4년 후에 미일 수호 통상제약을 맺어가지고 완전 개방으로 간 거죠. 미국의 힘에 눌려서 개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동아시아 3국은 모두 강력한 무력에 놀라서 개방, 그땐 개항이라 그랬죠. 갔던 거지. 그 이전에 뭐 선교사가 오고 장사꾼이 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됐습니다. 요건 조금 뒤에 있다가 청나라가 아펜 전쟁 이전에 영국이 그렇게 노력한 상인을 보내는 거를 다 무력화시킨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최애국 대회하고 취해복권을 요구해서 관철시킨 다음에 청나라는 반식민지, 조선은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일본은 그때 재빨리 적극적인 개혁 개방으로 가서 오히려 열강에 가버린 거고, 여기서부터 세 나라의 운명이 갈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북한은 지금 뭔가 하면 500년 해급 정책과 대원군의 쇠국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은 뭐 근대화를 제대로 경험 못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3대가 세습을 했고 핵이라는 자위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쇠국의 정도는 조선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북한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경협을 하고 선교사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방을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건 제가 모처럼 얘기했던 로버트 저비스 교수의 미스퍼셉션 또는 뭐 선택적 인지, 뭐 그룹 띵크, 위시풀 띵킹 다 실패로 가는 판단들을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교사나 사업관을 보내서 개방시켜서 내 편 만들 수 있다는 거는 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 남미에 아주 그 당시 스페인이 갈 때 그런 힘없는 나라, 아프리카에 뭐 벨기에가 가서 막 식민지 만들 수 있던 그런 허약한 시절에 가능한 거고, 북한은요 지금 핵을 가진 센 나라입니다. 김정은 중심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김정은이 장성들한테 권총을 선물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문정권의 큰 착각이고 보수 정권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아편전쟁 이전에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요구한, 청이 요구한 조공무역 체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걸 분석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미국의 페어뱅크입니다. 페어뱅크 그러면은 뭐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미국에서 중국학을 한 최초의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가서 다시 박사를 받는데 중국 해관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해관은 지금 말로 하면 세관이죠. 중국이 어떻게 이 조공무역을 하면서 세관 제도를 운영했냐라는 그런 하는데 그게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페어뱅크는 청나라의 대외관계는 조공무역으로 한다. 야만적인 비중국 지역들이 포괄적인 중국의 정치적, 윤리적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갖게 만든 메커니즘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변을 지배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이 바로 조공체제인데 그 조공체제를 하기 위한 핵심이 조공무역인데 그렇게 해서 세관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게 바로 페어뱅크가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중심국가니까 청이라는 국호가 있음에도 항상 가운데 나라, 중. 그리고 그 밑에 조공국가가 순서대로 계단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개서적인 불평등을 맺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은 조공무역을 위해서 자기보다 계단 낮게 있는 왕의 나라 조선이 오게 되면 조공무역을 하는데 뭐 특정 항구나 특정 이제 시장만 개방해 주는 거죠. 그 청은 조선은 육지만 개방했지만 외국에 무역하고 싶은 나라는 지금 홍콩 옆에 광주가 있잖아요. 광동성. 거기 광주만을 개방해 줬어요. 거기 와서 자기네가 조공체제에 맞춰서 예를 바쳐가면서 무역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좋다고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상인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이게 1600년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뚫어봐도 되나? 안 됩니다. 18세기부터는 영국 상가선들이 제일 많이 갔어요. 근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조공체제에서는 영국이 적자입니다. 그게 영국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품목을 바꿔옵니다. 처음엔 면직물을 수출했다, 뭐했다, 안 됩니다. 아편을 수출하는데 그 담배가 인기 좋았는데 아편이 더 좋은 담배다 하니까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아편 먹고 중독돼갖고 뭐 사고 치고 하니까 청나라가 단속에 들어가죠. 그때 중국 기록 보게 되면 그냥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들이 막 세게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상인들을 처벌하고 막 배를 압수하고 막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영국 국회에서 우리 국민하고 우리 재산을 압류해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의 재산인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해도 찍소리 못하지만 그때 영국은 달랐어요. 이 새끼들이 뭔데 하면서 영국 상하의원에서 전쟁을 결의합니다. 그에 따라 영국의 함대가 가서 광주에서 전쟁을 해갖고 이겨서 항복을 시킵니다. 그게 아편전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영국의 밑에 있고 청나라가 위에 있는 조공 시스템이 하는 대등원 관계 또 거꾸로 체육대우를 받으니까 더 유리한 근대적 남경조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문 열어 하면서 취해복권하고 체육대우를 받으면서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개방시켰다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체육대우를 보장하는 남북합의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거의 협력했던 사람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2002년도에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북한과 합의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대중 정부가 많이 도와줬죠. 2003년도에 시범단지를 만들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빙아트가 처음으로 통일 냄비라는 걸 생산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됐죠. 이 개성공단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확보했던 취해복권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우리법이 통과됩니다. 또 하나 현대가 만들었던 게 금강산 관광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취해복권 지원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05년도에 거기서 공사를 하던 한국인이 음주운전 해갖고 북한 병사 3명을 쳐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두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자국법에 따라 우리 운전기사를 잡아놓을 수 있는데 못 잡아놓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보험 제도에 따라 돈을 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법이 통한 겁니다. 그러면 금강산 지역하고 개성공단은 우리가 취해복권 지역으로 확보한 겁니다. 북한은 반식민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애국 대우, 개성공단에서는 세금도 안 내고 만들었죠. 취해복권은 통했죠. 금강산 관광지도 그걸 증명해 줬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 그걸 열어주면서도 대원군 이후에 조선꼴이 안 나려고 핵개발을 마구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14년도에 4차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니까
놀래가지고 개성공단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2008년도에 우리 관광 갔던 금강산에 박은하 씨가 북한 초병 총 맞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금강산도 폐쇄됐습니다. 결국 조공체제를 요구하는 북한 시스템에 우리가 말려가지고 돈만 갖다 바치고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문정부가 또 두들겼는데 올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어요. 이 공동연락사무소는 뭔가 하면요, 남과 북이 만든 서로의 대사관이에요. 우리 연락사무소는 평양, 북한이 만든 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합의가 안 되니까 개성지역인 곳에 같이 둔 것뿐입니다. 그럼 외교관계를 서로 파괴해버린 겁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지금 휴스턴에 있는 미 총영사관을 중국이 폐쇄하고 미국이 폐쇄하고 중경에 있는 거를 중국이 폐쇄한 거, 그보다 더 센 거를 했는데도 이 정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뭘 한다고. 박지원 씨가 만든 국정원장 시킨다고 해낼 것 같아요? 이미 기반 구조가 다 깨졌는데. 북한은 취해복권과 체육 대우를 해주겠다 해놓고 뭐 따먹은 다음에 헌시작으로 버린 겁니다. 근데 박지원 씨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 이번에 정전협정 기념일날 북한이 우린 핵 가진 나라 자위력이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실패입니다.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뭐냐? 아편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개방으로 끌었던 영국 노선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보다 강도 약하게 무력 협박으로 했던 운양호 사건 했던 일본이나 페리제독권 했던 미국처럼 일본 개방했던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더군다나 핵이 있으니까 세게 흔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처럼 하려면요, 왜 실패가 되는지를 알려면 이 정부에도 공부하신 분들 많죠. 페어뱅크 논문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조공체제가 어떻게 각동되고 그런 체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게 이미 페어뱅크가 연구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영군의 쇠국정책에 대한 분석한 논문을 다시 보십시오. 네. 결국 조선은 고종이 성인이 돼서 쇠국정책하던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비 척족들이 집권해서 약해진 다음에 운양호 사건 일으킨 다음에 개방이 됐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김정은은 지금 벌써 집권 8년 차인 것 같은데 핵무력 완성했고 권력을 안정시켜 갑니다. 네. 그런 북한을 흔들려면 김정은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유고를 당했을 때를 노려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과 일전을 해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무력을 과시한 후에 북한을 개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피해서 이거 해보자고 저거 해보다 돈만 쓰고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체육국 대회하고 취해법권을 넓게 인정받아야 평화 초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북한도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역사 공부를 저도 봤거든요. 걔네들도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어떻게 열강의 식민지가 반식민지가 됐는가를 중국도 연구하고 북한도 연구해서 그래서 돈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한하고 교역하겠다는 북한 조공체제 안에 들어오도록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야죠. 근데 정치구단인 박지원 씨가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요? 말재주만 많은 분이지. 이 사람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고요. 이인영, 임종석, 주사파도 이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이런 공부 안 했습니다. 따라서 박지원, 임종석, 이인영 카드는 실패합니다. 이들은 무역과 거래를 통해서 북한을 지배한다는 제국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지만은 결국 제국주의 노선일 뿐입니다. 근데 이들의 노력은 실패합니다. 북한의 조공체제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국가라는 건요,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구려나 백제신라가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왕권도 강화되고. 지금 대한민국도 6.25 전쟁 때문에 북한을 남북관계가 만들어지고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우리 국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가원수는 군의 통수권자이거든요. 근데 그런 통수권자는 군사적 옵션을 쓰라고 하는 건데 이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 8.15 영선에서 절대로 전쟁은 없다 이런 선언을 했으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조공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자들이. 이거는 어린애구나 쉽게 다루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휘둘립니다. 일본이 조선을,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을, 영국이 청을 어떻게 개방했는지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다시 공부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저희 의견이자 강력한 충고입니다. 감사합니다.